반갑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추위를 몸으로 느끼다가 왔습니다. 어제 요령성 신양에서 왔습니다. 영하 한 17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길림성 장춘으로 돌아갑니다. 영하 한 20도를 넘었다고 하던데 한국보다는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사드도 몸으로 느끼다 왔습니다. 근래 이제 11월 말부터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의 영향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11월 말에 느닷없이 제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일제조사가 들어왔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됐던 그 사드 부지 제공했던 그룹사의 일제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어제도 심양 쪽에서 그 세무조사를 대응을 하다가 내일은 또 장춘으로 가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조세의 동향으로 봤을 때는 사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드가 아니라 중국의 조세 동향은 근본적으로 근래에 들어서 내자 기업과 외자 기업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자 기업에게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동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크게 보면 이제 조세정책 동향과 세제 변화에 대한 개관, 그리고 중국 투자 진출 방안을 법률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부분인데, 진출 방안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 제약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기타 중국 진출과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경우라면은 유무선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개별적인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정책이라는 거는 세금이라는 부분은 다분히 정책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중국과 한국의 경제 내지는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덩샤오핑이라고 들어보셨죠? 작은 거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78년 12월 2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3차 전체에 의해서 덩샤오핑이 중국의 정권을 잡습니다. 이때 모두 발언에서 중국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동부연안 시아몬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79년부터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죠. 서구 열강, 자본주의 열강들이 중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는 일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잡기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가죠. 중국이 시장 개방을 통해서 외자 유치를 했을 때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약 20년간. 그런데 90년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은 20년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죠. 중국이 이 시점에서 찾아야 될 대체제가 한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마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러시를 하는 1차 북벌 시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92년도에 중국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 중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중국 투자 진출 형태가 대부분 합자 내지는 합작 기업 형태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중국 쪽 파트너를 찾죠. 첫 번째 중국 진출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 쪽 파트너를 찾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대충 그런 부작용들을 몸으로 맞아서 아프다라고 느낄 때 우리에게는 IMF 구제금융 요청을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속국의 자본주의 속국의 시대에 들어가죠. 이 당시 기억나십니까? 너도 나도 집에서 금을 모아서 외화를 벌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하기 위해서 경제인들을 데리고 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일즈 외교를 했었고요. 약 5, 6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그 중국은 우리와 다르게 WTO 정식 가입을 합니다. 약 20년 넘게 시장 개방을 통해서 외자 유치도 하고 산업도 육성을 시키고 체질을 강화시켰죠. 20년간. 이 당시에 20년간 그 외자 유치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외자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제상으로 봤을 때는 이면 삼감이라고 해서 이익이 났을 때 2년 동안 법인세 내지 마.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나머지 3년은 반만 내. 50%만 내. 그리고 세율도 달랐죠. 각종 세제도 이런 세금 저런 세금 외국 기업들을 너네는 내지 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산업형 공장을 가져와서 생산을 하는 경우라면은 15% 정도를 냈었습니다. 그때는. 똑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은 33%. 배가 넘는 세율을 부담을 했었죠. 그래서 WTO 가입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법규가 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세법, 경제통상 관련 법규 다들 바뀌기 시작하죠. 노동관계법도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국을 볼 때 법률적으로 볼 때는 2001년과 2008년을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법규가 바뀌고 거기에 대한 정책 동향은 WTO라는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이셨죠 이때. 광화문이다, 시청이다, 상암이다. 열렬히 함성을 지르던 이때가 한국의 경제 지표가 IMF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극복된 경제 국난을 극복하고 다시 또 가기 시작했죠, 중국으로. 중국의 2차 투자 형태가 2002년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교 이후에 중국에 진출하는 방식이 합자나 합작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면은 2002년 이후에 중국 진출 방식은 독자 위주로 많이 진출합니다. 물론 뭐 제한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장려 업종으로 풀려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독자 형태로 많이 들어가고 독자 형태로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중국 쪽 파트너하고 같이 했을 때 분쟁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과실송금 문제, 각종 뭐 의사결정 문제에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니 그동안 12년간 중국 투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쌓여있고 중간에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간섭받지 말고 나 혼자 하자. 독자 형태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2002년부터 WTO 가입 이후에 산업별로 기관별로 시장을 개방하는 중국은 그래도 시장은 열었는데 지켜야 될 자국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뭐 은행, 증권, 보험, 제약, 뭐 에너지, IT 이런 업종들을 서구 열강 자본주의 열강에게 시장을 개방했을 때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년간 유예 규정을 둡니다. 5년 이후에 열겠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장을 2차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죠. 2008년도에 법 많이 바뀝니다. 중국에. 2008년 이전에 세법으로 온다면 기업소득세법이 있는데 법인세법 아시죠? 법인세법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외상투자기업 기업소득세법하고 일반 기업소득세법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적용되는 법이 달라져 있어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합이 되고 이 당시에 중국의 민법이 개정이 돼서 사유재산제를 보장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2008년도에 개정된 내용이고 노동계약법이라고 있는데 노동계약법이 2008년도에 개정된 게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매년 기간을 정해서 노동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 처음에 입사를 하고 퇴직을 한다면 일종의 노동계약이 한 해의 노동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기간별로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은 기본적으로 종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종신계약이라고 해서 뭐 끝까지 데려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제도로 약간 차이를 본다면 이제 세제상으로 봤을 때 중국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기업하시기 편할 것 같죠. 퇴직금 없는데 퇴직금이 없는 부분은 아마 노동계약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금전적인 보조 부분은 제거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대신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나갈 때는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지만 기업이 목적에 의해서 경영상의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경제보상금이라는 형태의 그 퇴직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생산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가끔 언론에 나왔던 야반 도주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생산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중국을 바라볼 때 두 번째 특징이 인건비로 본다면은 급여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이징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 4대 보험이 있듯이 중국에도 5대 보험과 주방공적급이라는 주택보조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주는 중국 직원이 있다라면은 기업이 부수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회보험료는 약 43% 정도 됩니다. 베이징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100원이, 급여가 100원이 오른다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담은 143원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가 아니라 사회보험까지 반드시 같이 봐야지 인건비에 대한 변동을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2008년도에는 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또 금융위기가 옵니다. 또 이때 제가 뭐 한국에서 자본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자본시장 위주로 영향이 좀 많았던 것 같고 1, 2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장기 침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2005년 재작년에 한중 FTA 공식 발효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완화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굳건하게 도모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과 2007년을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가 사드라고 보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의 조세 정책 자체가 외자 기업의 혜택을 줄이고 내자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와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드가 터졌고 그 사드가 우는 아이의 뺨을 때려서 울고 싶은 심정을 좀 그대로 울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사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다만 뭐 사드 부지를 제공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예외가 있었던 거죠. 조세 정책 동향으로 본다면은 뭐 중국인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교육 규모로 보면 G2가 됩니다. G2가 돼서 체질이 많이 강화되었죠. 그래서 덩치 큰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교육 규모가 대중국 교육 규모가 교육 규모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고속 성장을 했는데 198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대충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1980년대 경제 성장률이 중국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20% 고속 성장이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모 금융기관에서 20%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은 너도나도 은행으로 달려가서 적금을 가입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랬습니다. 20%에서 10%대로. 그리고 이제 뭐 7%대가 무너진 게 2015년도죠. 그런 고속 성장을 통해서 파이는 커졌는데 성장 유지 정책을 20년, 30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놓치고 있었던 게 성장을 경제 원칙으로 본다면 성장을 주안점을 준다면 분배는 당연히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게 지쳤을 때 이제 분배를 생각하자. 그 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세제 정책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고속 성장에서 잉태된 부동산 과잉 투자. 부동산 과잉 투자 같은 경우는 중국을 운영하는 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 가정도 결국은 가장이 돈을 벌어와야지 가게가 운영되듯이 국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세수라고 하죠. 세수를 걷어들이는데 큰아들 정부가 많이 걷어가고 변방에 있는 지방정부들은 그 세수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 수단으로 본다면 부동산이 좀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부동산 관련 세제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의 세제로 많이 환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너도 나도 없이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가다 실패하면은 2급, 3급 도시에 보면 유령 도시들이 막 난무를 합니다. 아파트는 서 있는데 저녁에 나가면은 귀신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막 난무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과잉 투자를 인해 가지고 부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형태가 근자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심화는 뭐 아시다시피 뭐 언론이나 아니면 중국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 말씀하신 대로 말단 직원과 사장님의 월급이 뭐 1000배, 2000배 되는 회사들도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근로소득과 자본, 금융소득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세제 정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서불균형 발전 같은 경우는 WTO 가입한 이후로 발전을 동부연항부터 시작했습니다. 샤먼부터 시작해서 션전, 상해, 청도. 당연히 내륙으로 갔을 때 내륙 개발이 용이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저희 중국에 계신 투자와 관련된 분들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 뭐 아시안게임 4년마다 한 번씩 할 때 다들 개최를 기피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돌아가면서 한 3번에 한 번씩 개최하면은 개발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동서불균형 발전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내륙 지방의 발전이 더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이 될 거고,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1월 2일 날 베이징을 떠나면서 출장을 시작을 했는데, 떠나는 그날 PM2.5 지수가 700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700이면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 아닙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 150 정도면 나가서 조깅을 한답니다. 한국에서는 출입을 삼가라고 이제 나오는데,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법과 각종 규정들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작년 16년 초에 중국 국무원에서 각 공무원 단체 평가를 했을 때 환경부가 점수를 제일 작게 받았고, 북경시 환경국장 같은 경우는 교체가 되는 경질이죠. 경질된 이후로 바로 2월 달에 북경시 시내에 불을 떼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각종 환경 저해를 유발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뭐 배축이라든가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직접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규정도 환경보호세도 내년부터 부과를 하겠답니다. 환경은 오염물질 배출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그리고 2014년 6월 30일에 보면은 중국이 분세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세제는 나눌 분자를 써서 세금을 나눈다는 겁니다. 세금을 나눈다는 얘기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살기는 힘든 지방에다 나눠준다는 그냥 개념인데,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불균형되다 보니까 걷어들이는 세금도 불균형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으로 나눠주는 세금도 작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원성이 자자했죠. 나도 좀 먹고 살자. 너네만 먹고 사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6월 30일 날 결국은 전반적인 재정과 세제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 세제개혁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영업세를 중심으로 해서 6개 세목, 대부분 다 성장에서 분배로 넘어가는 정책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세목들의 재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실례로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그 국세국에서 신고해야 되는 세목의 항목들도 다 바꿨습니다. 자진 신고를 할 때 어떤 항목들에 대한 넣는 부분들도 많이 바꿨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세제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거죠. 단언컨대 카드라 중국에 사업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이렇다더라, 중국은 이렇다더라, 관시로 통한다더라,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은 안 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고 있으니까 외자기업이 중국 진출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 변화 개관을 본다면은 좀 시간 관계상 2008년도에가 좀 상징적인데, 외자기업의 우대 폐지 및 경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각종 그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노동계약법도 개정이 되고, 그리고 2010년도에 성시보호건설세하고 교육비 부과라는 세목을 외자기업들도 내라고 하면서
조세 법규상으로 보면은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차별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법률상 외자기업이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혜택이 있다더라. 누가 말씀하신다면 10년 전 버전입니다. 10년 전 버전이니까 근래 버전으로는 그런 내용들 없고 내자와 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동일하기 때문에 업종 내지는 그 지역에 따라서 혜택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영업세 정치세 전환인데 이 부분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세 정책 동향인데 이전 가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전 가격이라고. 이전 가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과세 당국 간의 싸움입니다. 한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뜯어가느냐 아니면 중국의 국가세무청국에서 세금을 뜯어가느냐 이 문제인데 이 고래 싸움에 누가 걸려있느냐 하면 새우 등은 기업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겠죠. 세율이 싼 한국에 내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싼 버뮤다 혹은 버진 아일랜드 아니면 벨기에에 있는 텍스해븐 지역에다가 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애플처럼 그렇게 몰려가다 보면은 공정한 게임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국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각국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 간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룰을 정하자. 이게 이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가격인데 이전 가격이라는 부분들은 중국에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전 가격의 용어 자체도 세무국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게 뭐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세무겠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전 가격을 통해서 외자기업에서 추징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보면 자동차, 현대자동차 관련 계열사들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업무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징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볼보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정도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 관련된 부분들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거든요. 대부분 다 고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아직도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에 투자하면 돈 빼오기 힘들다더라.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괜히 무리하게 원자재 가격 뻥튀기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져오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적발돼서 회사 문 닫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요 근래에는 배당을 통해서 아니면 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무리수를 두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해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업세인데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영업세라는 부분들은 한국은 이제 부가가치세죠. 한국은 부가가치세인데 중국은 이 부가가치세를 영업세와 정치세 두 개를 합친 세목이라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들 들어보셨죠?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1,100원짜리 음료수를 사서 먹는데 저는 이 음료수 가격이 1,100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100원을 뜯어가죠.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10%로. 이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라고 하고 물건 가격에다가 세금을 묻어놨기 때문에 세함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이 간접세가 정행하는 나라는 조세가 좀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정치세가 세원 확보의 1순위거든요. 그래서 걷어들이는 세금 중에서 정치세가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조세 후진국이죠. 한국은 부가가치세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이 아직까지는 조세 후진국인데 그나마 조세 행정관리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정치세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거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아직도 저희 중국 핸드폰에는 하루에 2-3건씩 영수증 사세요. 영수증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각종 업종에 영수증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사세요. 그 영수증 사와가지고 회사에다가 집어넣고 그만큼 돈을 인출해서 뒷주머니에 넣고 세금은 적게 내고 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거든요. 관심 밖에 있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이제 당하면 이제 문은 조사해서 적발될 확률은 조사가 나올 확률은 적은데 조사가 나오면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더불어서 문 닫을 확률도 높고요. 문을 닫는다는 게 사업을 폐쇄한다는 게 아니라 문 닫을 정도만큼 벌금을 두드려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질서, 거래 질서의 불합리가 주범인 이제 정치세와 영업세를 2012년부터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영업세와 관련된 해당되어 있던 그 업종들을 정치세로 다 포함시키는 거죠. 더불어서 영업세는 국가세무국 산하의 지방세무국에서 걷는 지방세였거든요. 지방에다가 지방지원을 조달하는 거였는데 정치세에 통합을 하니까
지방세 재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세제도 같이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정치세 개혁을 통해서 당장 세금은 줄어들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세원,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정치세에 관련된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불보합이라고 해서 내가 영수증을 받으면은 나한테 물건을 세금 계산서를 공급하는 사람과 내가 서로 매칭이 돼서 이 신고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신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 옵니다. 이거 뭡니까? 소명하세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사업자가 한 200만 가까이밖에 안 되니까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되겠죠. 인구가 14억인데 면적이 대한민국 남한의 99.7배인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보시죠. 저 하얼빈에서 영업사원이 중국 투어를 합니다. 기차를 타고 쭉 한 바퀴 돌면 2-3달 걸립니다. 남방지역 동관에 가가지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걸 빨리 본사 올라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려고 기차 타고 또 올라갑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6개월가량의 시간을 줍니다. 6개월 내에 신고만 해. 매출과 관련된 거는 내가 영수증 발행하니까 내 매출 영수증 기계가 세무국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VPN으로. 그래서 매출은 그때그때 뜨지만 매입은 6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탈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치세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정치세 개혁을 통해서 계산서 제도의 개혁까지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향후 몇 년 이내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 질서가 투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중국의 부동산 관련해서 좀 중국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돈 벌으시면은 집을 한 번만 사보시면 확 머리에 박히실 텐데 부동산 관련 조세가 대부분 개발과 거래 위주로 집중이 됐었는데 향후에 부동산 관련 조세는 보유 위주의 과세를 강화할 겁니다. 우리로 치면 재산세 같은 경우죠.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개인소득세가 또 이제 특별한 이제 차이를 발생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매달 월급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을 때 그 간획세액 조변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달에 정산을 해서 돌려주고 13번째 월급을 준다고 하죠. 근데 조삼모사 아닙니까, 이거? 내가 냈던 돈 내가 돌려받는데 기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의 과세 기간을 통해서 개인의 소득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가도 봐야 되는데 세금이라는 거는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부과를 하는 게 정상적인 원칙이거든요. 소득이라는 거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벌은 매출에서 들어간 원가를 빼면 되죠. 근데 개인 소득은요. 내 월급은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할 때 벌어들이는 가득할 수 있는 소득은 사장님이 나한테 주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많이 드러나는데 내 원가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니 교육비는 얼마 들었니 의료비는 얼마 들었니 이런 것들을 다 원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개인소득세 과세기간이 한 달입니다. 이번 달에 10만 원 받았고 다음 달에 100만 원 받으면 다음 달에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세테크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이니까. 왜 그럴까요?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 14억 인구 중에서 근로소득자들 다 관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 많이 벌잖아요. 시스템 개발 많이 하고 많이 이제 그 개인소득세도 거기 그런 부분들 차등이 나는 부분들에서 많이 고려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소득세 정비 부분이 굉장히 더디겠지만은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개정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외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개인소득세는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에서 FA를 통해 텍사스가 5,600만 불을 받을 때 대한민국에다 한 푼이라도 세금 냈습니까? 안 내지 않습니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냅니다. 괜히 그 개인소득세에서 애국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국에다 다 낸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올바른 과세 방법은 아닙니다. 거주하는 지역에다 내야 되는 거고 그 근본적인 이유로 본다면은 중국이 만들어 놓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내에서 내가 개인소득 가득 편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한국에 안 낸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세를 중국에다 다 납부하는 체제로
납부하는 체제로 지금 변형을 다 했고, 시간이 이제 없는 관계로 이제 실질적으로 재작년 같은 경우는 LG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문을 하면서 그 세무공무원들이 좀 룰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를 건드리는 건 좀 질 낮은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수준 떨어지고 질 낮은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건 뭐 개인 건드려봐서 뭐 하겠습니까? 회사를 건드려야죠. 아니면 거래를 건드리든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좀 구질구질하지만은 고향 방문 비용 가는데 왜 애들 항공료까지 회사가 다 부담했어? 애들 아파서 병원 가는데 왜 회사 경비로 주사 맞고 다 처리했어? 이런 걸 우리가 싹싹 긁어가지고 개인소득세 부과를 시키거든요. 외국인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조세정책 동향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뭐 지금 이 회계사 생활을 한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년은 제가 한국에서 KPMG에서 일을 했었고, 나머지 11년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8년의 세월을 돌아봤을 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은 제발 평균으로 보지 마십시오. 14억을 놓고 평균으로 본다면은 1인당 국민소득 6,000불밖에 안 됩니다. 600만 원 받는 친구들하고 제가 그 제도를 놓고 본다면은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을 카드라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발전 속도보다는 실제로 변하는 중국의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3년 전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벌써 이루어지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은 중국 진출을 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